일종의 자연재해와도 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의 생계가 하루하루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으로서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큰고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정말 이제 망연자실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신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다른 이유도 아닌 돈 때문에 존경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막사 뒤에 숨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는데요. 한참을 소리 죽여 눈물을 쏟아내던 제 앞으로 난데없이 별 2개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진짜 별은 아니었습니다만 갓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인 저에게 진짜 별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도 없이 부대 시찰을 나온 투스타 사단장님이셨거든요. 사단장님은 다른 장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저에게 왜 울고 있냐며 물어보셨고, 저는 그간의 모든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장님께서는 병사에 불과한 저를 꽉 끌어안은 채로 엉엉 눈물을 흘리시며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이야기였죠.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투스타 사단장님이 일개 병사인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연이 담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가장이 된 저는 사실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한부모 가족 출신입니다. 친어머니께서 제가 갓난쟁이이던 시절에 너무나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향집 근처에서 따로 결혼 생활을 하셨던 큰고모님의 역할도 컸지만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셨던 아버지의 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빈털터리가 된 채로 고향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지금의 보금자리에서 정말이지 밑바닥부터 인생을 새로 시작하셨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을 만치 지독한 가난과 맞서 싸우느라 다른 동년배 남자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외동아들인 저마저 늦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미 노산이었던 어머니는 출산 도중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나마 아버지의 몸이라도 불편함 없이 성했다면 인생사가 조금이라도 수월했으련만, 저희 아버지는 후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분이십니다. 운동선수들 부럽지 않게 키도 크고 힘이랑 체력도 좋은 분이시지만 꽃다운 나이에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죠.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존경스러운 부모셨습니다. 걸음마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영세한 축사를 운영하시면서 소를 키워 판 돈으로 외동아들인 제 뒷바라지를 전혀 부족함 없이 해주셨어요. 비록 가난하고 몸 또한 불편한 삶이었을지언정 최선을 다해 저를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멋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한 제가 기숙사로 들어가기 위해 상경하기 바로 전날 밤, 큰고모님께서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 조그맣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커가지고
명문대까지 떡하니 합격했을꼬. 아유, 장하다 장해. 이렇게 보니까 너희 아버지 젊을 적 모습을 쏙 빼다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이랑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당연하지. 너희 아버지가 꽃다운 18살 무렵이었을 때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니? 글쎄요. 아버지께서 옛날 얘기는 좀처럼 잘 들려주지 않으셔서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우리 집안이 지금은 가난하게 지내지만 원래는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었단 얘기는 알고 있니? 네, 그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 우리 집안은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랑 이 고모가 태어난 고향 마을의 기둥가두 같은 존재였단다. 마을의 기둥 노릇을 혼자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꽃 답던 시절 너희 아버지였고, 그땐 너희 아버지의 다리가 망가지기 전이었으니까. 아버지가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루는 동네에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께서 갑자기 열병에 걸리셔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 그때 너희 아버지가 어르신을 들쳐업고서는 사람 허벅지까지 쌓인 눈밭을 혈혈단신 헤치고 아주 먼 길을 내달려서 병원으로 데려다 드렸지. 덕분에 그 어르신께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여름날에는 아버지가 마을 주민 모두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마철. 만약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저수지가 넘쳐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고 심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될지도 모르던 절체절명의 위기. 다른 주민들은 괜히 저수지 가까이 갔다가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먼발치서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요. 단 한 사람, 저희 아버지는 달랐다고 합니다. 삽자루 하나 챙겨들고 혈혈단신 저수지로 뛰어 올라가 필사적으로 둑을 쌓아 올렸죠.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을 최고 지주의 외동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주민들도 일제히 합세해서 일사천리로 둑을 쌓아 올렸죠. 덕분에 저수지가 넘치는 사고를 막아낼 수 있었고요. 심지어 마을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던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솔선수범 방범대를 조직해서 몇 날 며칠을 잠복한 끝에 좀도둑 무리를 잡아 크게 혼쭐을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좀도둑 무리의 정체는 건넌 마을에서 숨어들어온 주먹 패거리였죠. 그 주먹 패거리들에게 혈혈단신 정의의 본때를 보여준 사람은 역시나 저희 아버지셨고요. 그런 일들은 너희 아버지가 마을의 기둥으로서 활약했던 무용담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해. 무용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힘들 정도란다. 아무튼 그땐 마을 주민들 모두가 너희 아버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다들 너희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았었단다. 우와, 저희 아버지 진짜 멋진 분이셨네요. 근데 다리는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고향 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였고요? 그건 너희 아버지에게 직접 들으려무나. 특히나 너희 아버지랑 이 고모가 고향을 떠나게 된 일은 너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크나큰 상처와도 다름이 없거든. 만약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꺼려한다면 이 고모도 너한테 굳이 알려줄 생각까지는 없단다. 그날 밤 저는 고심 끝에 약주 한 병을 챙겨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유 녀석,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갈 녀석이 웬 약주를 한 병 챙겨오는 게냐. 저도 이제 20살 성인이잖아요, 아버지. 원래 아들 자식의 첫 술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하는 법이고요. 뭐 겸사겸사 아버지에게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왜 고향을 떠나오신 거예요? 나름 꽤 부잣집이었던 저희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대체 뭐였고요?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지내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집안은 몰락한 게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의 첫째 부인한테 쫓겨난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자 아버지께서는 약주 한 잔을 쓰게 들이키고 나서야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에 막 태어나던 당시, 그러니까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께서 젊었던 시절에는 시골의 경우 첫째 부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둘째 부인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제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셨죠. 다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한 지붕에서 2명의 부인과 함께 지낸 것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첫째 부인이 마치 뺑덕어멈처럼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었던 바람에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첫째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진즉 정리하고 저희 할머니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아버지의 19 생일이 지나던 무렵에 병고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병고라는 게 대체 뭐였나요,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간밤에 멀쩡히 잠드셨다가 그대로 돌아가셨거든.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말이야.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첫째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친정 남정네들을 우르르 몰고 나타나서는 너희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전부를 챙겨서 횡하니 가버리더구나. 그 바람에 나랑 너희 고모랑 둘이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요즘 같은 시절이었다면 법정 싸움이라도 걸어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설마 그걸 그냥 당하고 계셨던 건 아니죠? 최소한 직접 맞서 싸우기라도 하셨어야죠. 아버지 젊을 적에 아주 대단한 장사셨다면서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내 힘으로 누이랑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지켜내고 싶었지만 그때 내 다리는 이미 망가진 다음이었어. 불편한 다리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나마 남은 돈 몇 푼이라도 챙겨서 고향을 떠나는 것뿐이었어. 고향에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든 먹고 산다고 한들 첫째 부인이라는 작자가 언제 또 친정 남정네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나랑 너희 고모가 다시 쌓아올린 재산을 홀라당 빼앗아갈지 모르는 처지였거든. 네, 맞습니다. 당시 이미 오른쪽 다리가 크게 망가져 있던 아버지께서는 그 몹쓸 인간들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아버지와 고모 둘이서 함께 새로 일구어낸 재산들을 홀라당 강탈해 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이인 제 고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하셨다고 해요. 더욱이 워낙 급하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바람에 이웃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셨죠. 그럼 그때 이 동네에 급하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였겠네요. 어머니와도 이 동네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요. 그렇단다. 당시로서는 그 몹쓸 인간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을 품에 안은 채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동네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으니까. 물론 그러는 바람에 고향 이웃들과 연락이 끊겨버리고야 말았지만 그래도 이웃분들이랑은 편지로라도 안부를 주고받지 그러셨어요.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자 부담만 줄 것 같다는 걱정이 컸어.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집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게야. 고향 이웃들도 다들 어렵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인데 그런 이웃들에게 행여 돈이라도 꿔달라는 부탁을 하게 될까 봐서. 아휴,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럼 혹시 그 첫째 부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세요? 내가 이 동네에 새로 자리 잡고 몇 년 안 돼서였지 아마. 우리 집안 종친회를 통해서 부고 소식이 전해져 오더구나. 그때 빼앗아간 재산으로 서울 쪽에 땅을 크게 샀다가 사기꾼들한테 제대로 뜯어먹힌 모양이야. 그 바람에 첫째 부인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반쯤 실성해서 폐인이 되었다더구나. 천벌을 제대로 받은 셈이지. 아무튼 이제 궁금증은 다 풀렸니? 아니요, 아직 궁금한 게 하나 남았어요, 아버지. 다리는 어쩌다가 다치게 되신 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자랑스러운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지. 이 애비는 말이다. 사랑하는 의형제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리 하나를 기꺼이 바쳤거든. 그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흐뭇하고 뿌듯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기에 저로서는 아버지께서 불행하게 다리를 다치게 된 건 아니라는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자세한 내막은 모를지언정 아버지께서는 필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셨을 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삶을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사셨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저 또한 반드시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식을 치르던 바로 그날부터 거의 도서관 지방령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도서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죠. 덕분에 저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물론 석사학위까지 일사천리로 취득했죠. 제가 석사학위증을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에는 아버지께서 힘든 걸음을 이끌고 마을 어귀까지 한달음에 달려나와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 굳이 여기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하신 분이. 석사학위 취득은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자니. 애비로서 당연히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야지. 어디 우리 아들 학위증부터 한번 보자꾸나. 네, 아버지. 이게 제 학위증이에요. 아버지 평생의 결실이기도 하고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 너무너무 장해. 여간 얼른 마을 회관으로 가자꾸나. 너희 고모랑 이 애비가 너를 위해서 마을 잔치를 준비해뒀어. 그날 마을 회관에서는 저의 석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소고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의 고향 마을 이웃분들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게나마 축사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셨거든요. 이웃분들은 저의 석사 학위 취득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아버지는 저희 고향 마을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이 생긴 이래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영웅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한쪽 다리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를 향한 제 효심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더더욱 빛나는 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마을 주민분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그 다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며칠 푹 쉰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벌써 어디 좋은 회사에라도 취직을 한 거니?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던 그 순간부터 계속 꿈꾸었던 일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말이에요, 아버지. 축산계열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다음에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저희 고향 마을 모든 분들의 가업이 지금보다 훨씬 번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거예요. 사실 제 전공은 축산경영학이었고 저의 진정한 꿈은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고향 마을을 번창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젊으셨던 시절 고향 마을의 기둥으로 활약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축산업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 또한 대단히 컸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고향에서의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낸 뒤 곧장 서울로 상경해서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은 석사 과정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었고 학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조차 되지 않았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이처럼 그 무렵 저는 꿈을 향해 차근차근 한 걸음씩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어두우신데. 그게 있잖니, 아들.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병고가 터져도 아주 제대로 터진 모양이야. 오늘 관청에서 검역관 선생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아무래도 구제역이 의심된다더구나. 순간 저는 그야말로 모든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만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산계열 전공자로서 구제역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일단 한번 발병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발병이 확인된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근처의 모든 우제목 가축들을 살처분해서 매장해야만 하죠. 문제는 그런 상황을 견뎌내기엔 우리나라의 영세 축산 농가들의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소 한 마리를 키워서 내다 팔아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영세 농가들에게는 사실상 빚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빚으로 키워온 가축을 살처분해야 한다는 건 영세 축산 농가의 생계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는 건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가축을 팔아야 그동안 들어간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소중한 가축을 살처분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구제역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야속하시지. 얼마 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과 고향 마을이
한꺼번에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비록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가축을 키우며 생긴 빚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심지어 저는 고향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구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되었으니까요. 더욱이 그런 와중에도 저의 박사과정 학비는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린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나마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받고는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래저래 학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컸어요. 더욱이 당시 저는 서울에서 자취생활까지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결국 저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상황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 아휴, 말도 말려무나. 우리 마을 전체가 통으로 부도가 나버린 셈이나 다름이 없어. 저희 집이랑 고모네는요? 똑같이 어렵지 뭐. 그동안 속 키우면서 쌓인 빚들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너무 막막해. 헌데 그 얘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니?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으면서. 실은 있잖아요, 아버지. 저 자원입대 신청했어요. 뭐라고? 그럼 대학원 공부는 어떻게 되는 거니? 공부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단 지금은 제 학비로 들어가는 돈이랑 자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저는 애써 씩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대요, 아버지. 더군다나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입혀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음 편하죠 뭐. 애비로서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꼭 그래야만 하는 거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입니다. 대신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아버지 아들답게 군생활 멋지게 마치고 전역한 다음에 적당한 기회 봐서 다시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른 말씀 마시고 응원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응원해주시면 어떤 힘도 불끈 솟아날 것 같거든요. 그러자 한참을 아무 말씀 없던 아버지께서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아주 똑똑한 녀석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고 믿으마.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렴. 네, 아버지. 휴가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머리를 박박 깎은 채로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까지도 그놈의 몹쓸 구지역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당시 아버지와 고모님은 구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저는 배웅 나온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쓸쓸하게 입대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다사다난한 군생활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제가 다른 신병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중이나 중사 같은 간부들과 제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하던 도중에 일반적인 나이보다 훨씬 늦게 입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다들 똑같이 훈련병 입장인 훈련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본격적인 문제는
자대 배치를 밖에 내고 나면서부터 터져나왔죠. 특히나 저희 분대 분대장님이 저를 아주 껄끄러워하더라고요. 저기 함재혁 이병님? 이병, 함재혁. 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왔어요. 명색이 내가 분대장인데 신병한테 존댓말을 쓸 수도 없고. 아무튼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혼자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대원 다들 함재혁 이병님을 얼마나 껄끄럽게 느끼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소대장님보다 신병 나이가 더 많아버리니까. 아무튼 이거 받아요. 그렇게 말한 분대장님은 저에게 웬 노란 견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관심병사를 표시하는 증표 같은 거니까 매일 어깨에 차고 다니세요. 제가 관심병사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관심병사가 된 거예요. 과연 한참 동생들을 고참으로 모시면서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졸지에 문제 있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남들과는 다른 신병을 관리해야 하는 분대장이나 간부님들의 입장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관심병사가 되어버린 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매사에 성실한 성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처음엔 저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어려움을 느끼던 부대원들 모두가 오래지 않아 저를 전우로 받아들여 주었고, 일단 한번 전우로 인정받으며 친해지고 나니까 다들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저의 관심병사 지정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오히려 모범병사로 거듭났죠. 더욱이 그 무렵 저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구지역 사태가 최종적으로 종식된 것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한들 파산을 맞이한 저희 집안의 사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만간 신병위로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가 참 오랜만에 아버지를 직접 만나 뵐 수는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신병위로 휴가를 취소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아들. 부대 공중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걸 어쩌죠? 아버지, 저 이번에 휴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다음 주에 휴가 나온다길래 너희 고모랑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오늘 취소됐어요. 최전방 GP 경계 근무에 투입됐던 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후방으로 빠지고 저희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아빠는 다리가 아파서 군대를 면제받았잖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겠니? 저희 부대가 최전방 철책 경계 근무에 급하게 투입될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휴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됐고 최전방 철책 경계 근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휴가를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려무나. 아버지랑 고모가 너네 부대로 직접 면회를 가면 되잖니. 면회도 불가능해요. 저희 소대가 투입되는 GP는 원천적으로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렇구나. 국가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부디 몸조심하고 이 애비 아들답게 국가가 너에게 부여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무나. 네, 아버지. 멋지게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셔야 해요. 꼭요. 그렇게 저희 대대는 최전방 GOP로 이동했고 저희 소대는 GOP보다 훨씬 최전방인 GP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건 GP막스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통화 품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향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과 틈틈이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죠. 편지를 주고받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고요. 문제는 제가 고향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병 2호봉이 되었을 무렵에는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상황까지 치달아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저희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오직 구제역이라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전염병 때문에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집이 걱정되는 마음에 더더욱 자주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러던 중 고모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왜 계속 울고만 계세요? 혹시 고모부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안 좋은 일은 우리 남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한테 생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왜요? 아휴, 위험한 최전방에서 군생을 하는 너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조심스럽지만서도 너도 아버지 아들로서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부터 이 고모가 하는 얘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 아버지가 글쎄 심장병에 걸렸다더구나. 심장병이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입원 치료가 다 뭐라니.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길어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더라. 근데 너희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 집에 병원비로 쓸 돈이 한 푼도 없거든. 네, 맞습니다. 그놈의 구제역이라는 몹쓸 가축 전염병이 기어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제역 때문에 저희 집이 파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돈 걱정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시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칫했다가는 존경하는 아버지를 돈 때문에 떠나보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하지만 일개 병사에 불과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막사 뒤에 숨어서 몰래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저는 크게 소리내어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곳은 실탄을 지급받는 GP였기에 전우들 모두가 늘 긴장과 피로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리내어 울기라도 한다면 소대 전체의 사기가 뚝 떨어질 건 자명한 일이었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사 뒤에 숨어서 남몰래 소리 죽여 한창 울고 있던 제 앞으로 무려 사단장님께서 다른 장교들을 대동한 채로 불쑥 나타나셨죠. 제가 근무하던 GP는 평소에도 사건 사고가 무척 잦았던 곳이었기에 사단장님께서 점검차 불시에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일병 하나가 막사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으니 사단장님 입장에서는 기겁하고도 남을 노릇이었죠. 자네, 여기서 왜 울고 있는가? 일병 함재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주게. 자네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사단장으로서는 안심하고 자네의 소대에게 임무를 맡길 수가 없어. 그냥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작전 수행에 지장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추스르겠습니다. 어허이, 어떤 고민인지 당장 솔직하게 털어놓게. 이건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야. 그게 실은 방금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서 그래서 혼자 울면서 마음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서 돈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을 사단장님께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번 얘기를 꺼내게 되고 나니까 온갖 서름에 북받쳐서 감히 사단장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하늘이 조금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멋지게 살아오셨을 뿐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심장병이라는 큰 병을 안겨준 하늘이 조금은 밉습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 모양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어릴 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동아들인 저를 헌신적으로 잘 키워주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네 아버지께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가만, 조금 전 자네 관등 성명을 뭐라고 댔었지? 자네 이름이 말일세. 일병 함재혁. 성씨가 함씨라고? 그럼 혹시 자네 함두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가? 사단장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네 아버지 이름이 정말 함두영이 확실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조남은 함자, 두자, 영자가 확실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사단장님께서 왈칵 눈물을 쏟아내시며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문 모른 채로 바짝 얼어있는 저를 끌어안은 그대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네를 만나게 되고 나니까 꽃답던 젊은 시절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만. 내가 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첫 장마철이었지. 그때 비가 어찌나 많이 오던지 까딱했다가는 마을에 있는 저수지가 넘쳐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들 저수지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무서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바로 그때였다네. 누군가가 삽자루 하나 챙겨 들고서는 저수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어. 설마 지금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역시 자네도 아버지의 무용담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모양이로구만. 네, 맞습니다. 젊을 적 저희 아버지와 사단장님은 같은 마을에 살던 인연이었더라고요. 이어지는 사단장님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두 분은 단순한 이웃지간이 아닌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수지에 둑을 쌓아서 마을을 구했던 그날, 뒤늦게 둑 쌓기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와 동갑인 사단장님 또한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구원하게 된 일을 계기로 사단장님은 저희 아버지의 오른팔격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침입했던 좀도둑을 때려잡을 때도 사단장님이 친구이자 동지로서 함께였고, 그 밖에 저희 아버지께서 마을의 기둥으로서 활약하던 모든 순간마다 사단장님께서 함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내 꿈과 목숨까지도 구해준 은인이라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가 어쩌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모양이로구만. 그게 다 나 때문이라네. 그때가 자네 아버지와 내가 딱 18살이 되던 해였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큰 산사태가 났었어. 자네 아버지랑 나는 산사태에 휩쓸린 약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나를 향해 굴러 떨어지더구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었지. 바로 그때였네. 너희 아버지가 바람처럼 달려와서는 나를 밀쳐내 주었어. 덕분에 난 아무런 부상도 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네 아버지는 바위가 오른쪽 다리를 깔고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평생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지.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평생 자네 아버지를 업고 다니겠다며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때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말이 참 멋지더구만. 혹시 의형제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기꺼이 바쳤다는 말씀이었나요? 맞아. 그날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달래주더구만. 어린 시절부터 내 꿈은 육군 장교가 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밤잠을 잘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날 사단장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한참이나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헌데 아직까지도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네. 자네 아버지가 갑자기 고향을 떠난 이후로 내 한평생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아도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더구만. 다른 이웃들도 자네 아버지의 소식을 지금껏 전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고, 이에 저는 사단장님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며 왜 고향 사람들에게 안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로 살아오셨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대답하셨죠. 그런 다음에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간부로 자네는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도록 하게. 자네 아버지가 젊을 적에 쌓아올린 공덕이 작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말이야. 물론 제일 크게 은혜를 입은 내가 제일 먼저 나서서 자네 아버지를 도울 거고. 정말이십니까? 정말 제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지금의 난 자네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가면서까지 목숨과 꿈 모두를 지켜주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대신 자네에게 사단장으로서 명령 하나는 아주 엄하게 내려야겠네. 함재혁 일병. 일병, 함재혁. 사적인 일은 이 사단장에게 모두 맡겨놓은 채로 자네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조금의 소람도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약 자네가 흔들린다면 자네 아버지도 흔들리게 될 테니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날 사단장님께서는 사내대장부다운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돌아가셨고, 얼마 뒤 아버지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던 거니? 아빠 어릴 적 동고동락하던 의형제가 너네 부대 사단장이라면서. 사단장님한테 연락을 받으신 모양이네요. 어디 연락만 왔다 뿐이겠어. 그 녀석이 아빠네 고향 사람들한테 죄다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보냈더라고. 어찌나 놀라던지
아직까지도 심장이 떨리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실은 저 고모한테 소식 다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생각이라고. 그래, 한때는 그랬었지.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었지. 어째 말씀이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죠? 고향 사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다 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나. 내가 젊을 적에 마을을 위해 힘써준 덕분에 자신들이 숱한 위기를 넘겨가면서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 덕분에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성금 받아서 심장 수술도 받고 건강을 다 회복한 다음엔 축사도 다시 되살리라고. 그래서요. 심장 수술 받기로 결정하신 거 정말 맞죠? 아빠 수술 받기로 결정했어. 수십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던 나를 기억해준 고마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수술 잘 받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보기로 다짐했단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성금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께서 젊을 적에 마을을 위해 한 몸 헌신했던 공덕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히 받도록 하마. 여하간 최전방 근무 끝나고 후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버지가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직접 부대로 찾아가마. 가서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오랜 벗도 다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맛있는 소고기 파티를 열자꾸나. 네,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안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충성!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신속하게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얼마 뒤 저희 대대가 후방으로 내려가던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아버지의 품에 꼭 끌어안겨 엉엉 울었고 사단장님은 다리가 불편한 저희 아버지를 직접 업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근무하는 부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똑같은 사내놈들끼리 업고 다니는 건 남사스럽다며 투덜대셨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내심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눈치셨죠. 사단장님 또한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생명의 은인이자 친우를 직접 업어줄 수 있어서 감동의 눈시울을 붉혀가면서까지 아주 행복해 하셨고요. 물론 사단장님을 수행하는 장교님들이야 진땀 뻘뻘 흘리며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사단장님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높은 분이어서 말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사단장님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순간에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어서 말리지 못했을 따름이었죠. 이후 어느덧 저는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마지막 휴가를 앞두고 있던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전역을 앞둔 소감이 어떤가? 솔직히 조금 막막합니다. 이대로 전역을 한다고 한들 지난번에 파산한 저희 집 사정은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굳은 결심은 있습니다. 막노동을 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꼭 박사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그렇구만. 하면 내가 자네의 꿈에 숟가락을 좀 얹어도 되겠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서 나도 다 알고 있네. 자네가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하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한 힘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서.
마침 나도 조만간 군에서 전역하게 되면 자네 아버지 동네로 이사가서 축사를 운영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 사단장님께서 말씀이십니까? 나도 자네 아버지랑 똑같이 젊은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야. 내 고향이 시골이니만큼 전역하면 당연히 시골로 돌아가야지. 더군다나 그 시골에는 내 평생의 은인이자 친우인 자네 아버지도 살고 있으니 말일세.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사단장님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녀석은 젊을 적에도 날 많이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의형제까지 맺게 된 거고. 하여간 나도 자네의 꿈에 공짜로 숟가락 얹을 생각은 없으니 이거 받으시게. 이게 무슨 통장입니까? 나랑 고향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자네 학자금이야. 이 정도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날까지 돈 걱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일은 없을 걸세. 아닙니다. 제 꿈은 제 힘으로 이루겠습니다. 사단장으로서 건네는 통장 아니고 자네 삼촌으로서 주는 돈이니까 마음 편히 받아도 돼.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도 자네는 친족 하나 다름이 없고.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삼촌. 이처럼 아버지께서 젊을 적 쌓아올린 공덕은 한때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었던 저에게마저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육군병장으로 전역하자마자 곧장 박사학위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몇 년 뒤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사단장님, 아니 저희 삼촌도 명예롭게 전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작은 축사에서 소를 키우며 노년을 즐기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 또한 그 무렵 다시 축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와 삼촌이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삼촌에 대한 불만이 꽤나 큰 모양이었어요. 아들, 너희 삼촌 말이다. 아니 그 녀석은 사단장식이나 해먹고 전역했다는 녀석이 어째 소 한 마리를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서는 매번 이 아빠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물론 삼촌 또한 저희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만만치 않죠. 아유 재혁아, 너희 아버지 말인데 아무래도 나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평생의 친구가 축사일에 조금 서투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것이지. 너네 아버지는 왜 매번 나한테 틱틱거리는 거냔 말이야. 아유, 내가 아직도 자기 오른팔로 보이나. 이처럼 두 분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 투닥거리면서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잘 지내고 계세요. 원래 남자들의 친구 사이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릴 적 즐겁게 토닥거리던 모습 그대로인 모양인 법이니까요. 한편 어느덧 결혼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보살피는 가장이 된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청자 여러분께 예의 갖추어 약속드립니다. 제 한평생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